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변수와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FOMC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 동결 예상이 지금 50%를 웃돌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사님? 일단 4.5%에서 지금 50bp를 내렸기 때문에 4.0%의 기준금리 상단은 경기에 조금 중립적인 수준이거든요. 억제도 안 하고 부양도 안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리는 것은 좀 강한 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기에 대한 부양이라는 강한 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무너지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물론 뭐 고용 지표는 많이 식었죠. 네. 작년 9월에 비해서는 뭐 작년 9월에 신규 일자리가 월간 뭐 한 2, 30만 건 됐거든요. 지금 뭐 데이터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5만 건 미만으로 추정되니까 거의 뭐 얼추 잡아도 4분의 1, 뭐 5분의 1 수준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업률은 비록 4.3%로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 고용이 많이 식어서 내리는 쪽으로 기우는 게 마땅한데 네. 고용 지표 자체가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깜이 데이터다 보니까 뭔가 연준위원들 중에서는 좀 신중론자들, 그러니까 매파론적인 사람들은 조금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고용 지표 식었지만 물가는 뭐 계속 플랫하고 고용 지표는 뭐 약간 뭐 완전히 괴멸적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측면에서 기준금리는 지금 중립까지 내려왔으니 데이터 보고 한번 내려보자. 해 넘겨서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지속적으로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고용 지표가 깜깜이 상태여서 발표가 지연이 됐었다가 20일에 발표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20일에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뭐 지금 뭐 한 달 정도 고용을 남았습니다만. 확인한 후에,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공식 데이터는 사실 다음 달 FOMC까지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에 나오는 고용 지표도 가계 조사는 없죠. 빠져서 기업 조사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쪽 데이터가 되는데. 여러 가지 뭐 민간 고용업체들의 데이터라든지 또 보조적인 지표가 아마 계속 나오면서 조금 고용 시장이 그 셧다운 하기 전에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월, 11월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연준 위원들 중에 한두 명은 뭐 파월 의장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파월 의장의 의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의 최근에 뭐 발언은 뭐 약간 오락가락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중립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살짝만 낮게 나오면 아마도 한 달 남은 기간 중에 한두 명, 의장을 비롯해서 한두 분은 의사결정자 중에 조금 뭐 비둘기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지표 중심을 외치고 있는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안에서도 실업률 추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시카고 연은이 추정한 실업률 4.48%로 제시가 됐고 지금 고용과 관련해서는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실업률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급격하게 올라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직전인데 사실 뭐 기업들이 이제 해고를 얼마나 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 뭐 민간업체에서 발표한 해고 및 퇴직 건수가 17만 5천 건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 7월 같은 경우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4만 건, 뭐 15만 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퇴직자하고 해고가.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급격히 떨어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190만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안정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소소한 정도, 나쁘지만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질문 주셨던 실업률이 언제 튈 거냐라는 것은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얘기했듯이 기업들의 고용 쿠션이 줄면 실업률이 가파르게 튀는 거죠. 그래서 고용률이 중요한데 지금 고용률이 4.3에서 조금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해고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제 계산으로는 제 모델에서는 내년 한 2, 3월 정도부터는 실업률이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세로 해고를 계속하면 네. 지금 AI 도입이라든지 기업 수익을 방어하기 위한 해고라든지 이런 해고가 연말 연초에 계속되면 내년 2, 3월 봄에는 실업률이 지금 기관에서 예측한 대로 4.4, 4.5 정도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해고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2월에서 4월 정도에는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둔화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금리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금리가 아니라 뭐 관세라든지 AI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세상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고령화도 있고 또 기술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민 정책이 고용 지표를 조금 교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으러 나오는 경제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조금 안 잡히는, 실업률이 안 뛰는 이제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이래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죠. 기술의 발전 때문에 고용 시장이 뭐 굉장히 변동성도 클 것 같고요. 또 미국 고용 시장은 좀 유연하지 않습니까? 기업 해고나 이런 것들이 쉽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그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엔 이제 유통, 접객, 레저, 서비스, 이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조금 그 중위 소득자의 그 고용을 감당하는 이러한 고용률도 굉장히 높고, 또 고용 인구도 많은 이제 그런 업종, 유통업종, 내수업종 쪽에서 해고가 얼마나 이제 시작될 건가, 네. 언제 얼만큼 시작될 건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아직은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전체 매크로의 고용 지표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좀 완만하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해고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수업종 단의 고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의 눈치를 조금 보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소고기, 커피, 바나나 같은 지금 관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사실 물가만 보더라면 기업들이 이 관세를 감내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물가 상승률이 크지는 않은데 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언제쯤 본격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도 예상과는 달리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뭐 사라진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각국의 매긴 부여한 실질 실효 관세율이 20%인데 실제로 미국이 관세 수입을 때린 그러한 그 비율은 10%거든요. 그러니까 20%의 관세 부과율과 실질적인 관세 수입 실효율 10%의 차이, 10%포인트는 결국에는 물가 상승 잠재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가가 조금 그렇게 크게는 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거비가 지금 안정되고 있거든요. 네. 주거비가 최근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안정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의 비중이 35%나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고용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고용 시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서비스업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발 상품 물가는 올라가는데 서비스 물가와 또
또 주거비 이런 그 상품 서비스 물가가 진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게 중화가 돼서 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고 또 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마켓을 뭐 짓누를 정도로 네. 과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자, 지금 물가랑 고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실업률이 높아져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 가능성은 어디까지 보세요? 보통은 뭐 경제가 네. 그 생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경기에서 그렇고요. 지금 미국은 AI 설비 투자가 이끄는 경기이기 때문에 혁신 기술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설비 투자 혹은 자본 투자를 멈추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이게 지금 뭐 그 각 기업들 AI 관련 기업들의 자본 조달 능력이라든지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차입이라든지 이런 금융 여건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다. 단순히 재고 출하 사이클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 투자 사이클, AI의 투자 사이클이 언제 조금 식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M7이라든지 미국의 IT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의 이익률이 높거든요. 네. 사실은 M7 기업들의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27%고요. 그다음에 IT와 지금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S&P 500에서 거의 시가총액 45%를 차지하는데 이들 기업들의 영업이익 그 점유율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개별 기업들은 뭐 오라클이 자본 조달이 어렵느니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매크로를 둔화시킬 정도로 AI 투자가 바로 급감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건강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투자가 지금 당장에 급감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저소득층의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도 지금 파산을 한 점도 당연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금융위기는 사모펀드 대출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의 전체 은행권 대출이 거의 20조 정도, 20조 달러죠. 네. 되는데 지금 추정컨대 사모펀드, 미국의 사모펀드, 그러니까 제도권이 아닌 데서 대출이 일어나고 신용을 일으킨 부분이 한 2조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0% 정도 되고 기업 대출로만 따지면은 한 15%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15%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깜깜이 대출이거든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트라이킬러라든지 퍼스트 브랜드 이런 업체들이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하게 서브프라임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안 되는 사람에게 중고차를 사는데 대출을 해주고 또 그러한 제조업체들,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이런 대출이 지금 적지 않게 2조 달러 정도나 되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게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고 그렇죠. 보통 2008년도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는 것은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조금 뭐 약간 어두운 조금 깜깜이 대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런데 2008년하고 조금 다른 것은 그 제도권의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고 또 이런 부실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렇게 파생 상품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모펀드 부분은 항상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노이즈는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금융권 전체를 뭐 이렇게 뭐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위력까지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도한 걱정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FOMC로 돌아와서 간밤 미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이유 중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12월 FOMC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동결보다는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조금 인하 확률이 조금 높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12월 FOMC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년도의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도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가장 큰 이슈가 파월 의장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의장이 들어가게 될 테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서게 되면 QE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는데 12월 FOMC 인하가 나온다면 내년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어디까지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올해 12월에 인하하면 내년 3월, 6월, 9월 내지는 뭐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최종 금리가 3.0 정도까지 내리지 않을까. 3.0 정도요. 네. 네. 지금부터 100bp죠. 네. 그래서 뭐 한 4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뭐 만약에 12명의 의사결정자 중에 약간 비둘기 쪽이 많다라는 가정, 또 말씀 주셨던 5월 달에 의장의 교체,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한 75bp만 내려도 될 것을 조금 더 내릴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한 거고요. QE는 사실 금리를 다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겁니다. 그리고 경기 지표가 완전히 조금 침체를 보여야 그때 비로소 QE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트럼프의 복심인 연준 의장과 또 연준 위원들이라고 할지라도 금리 인하를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QE를 같이 병행한다. 이거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종금리 3.0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 AI 산업이 사실상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의 정책이 긴축적으로 변하면 AI 산업 성장에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 보면 연준의 긴축이 버블 붕괴의 트리거였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지경까지 간다, 또 그런 인플레이션이 엄습한다라고 하면 뭐 경제가 조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저희가 모르는 그러한 뭐 변수가 숨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내릴까, 어떤 속도로 내릴까가 이제 좀 관건이고,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들의 자본 조달, 그리고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차입, 회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이제 조금 과도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규모가 아마존이 지금 150억 불 회사채 발행을 얘기했고, 최대로 만기가 긴 게 이제 40년.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국채 대비 거의 뭐 80bp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흥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그래서 이 빅테크, 적어도 뭐 상위 한 10개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쏠림이 크죠. 이게 결국에 미국의 매크로를 결정하는 이 기업들이 지금 10개 기업밖에 안 되거든요. 네.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진율도 괜찮고 영업이익이 살짝 피크아웃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2, 3년 전보다는 훨씬 뭐 높은 상태거든요. 40, 50%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투자가 멈추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오라클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조금 그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그러한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 한계 기업들이 네. 계속 자본을 땡길 때 소음을 많이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좀 교란시킬 수는 있겠죠. 네, 이렇게 만물 랠리를 펼쳤던 시장이 최근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요.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금 가격도 주춤하고 비트코인도 좀 급락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하락의 배경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기술주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이 큰 종목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라든지 퀀텀이라든지 뭐 원자로 뭐 이런 쪽그 약간 민성 주식 수익 기반이 약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 50%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 대비 30% 떨어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네, 네. 그래서 이들 종목과 그러니까 위험의 극단에 있는 조금 변동성이 큰 기술주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정이 된다면 비트코인도 이제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고점 대비 30%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지지를 받지 않으면 조금 기술적인 매도가 더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비트코인을 금 가격으로 나누면요. 거의 뭐 4만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이 4만 달러를 지금 계속 못 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만 달러를 못 넘고 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조금 가치 저장이라든지 정상적인 화폐로 지금 취급받기보다는 조금 약간 투기적인 재화, 투기적인 금융 상품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루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당분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술주에 또 특히 위험이 큰 기술주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상적인 화폐보다는 투기적인 금융 상품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연말 랠리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커진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 어떤 변수를 우리가 주의하면 좋을까요? 당장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할 네. 거고요. 이렇듯이 지금 M7 다시 강조드리지만 주당 순이익이 작년에는 7.6% 증가했는데 올해는 거의 12% 증가하고 거로 이제 추정이 되고 내년도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거의 13%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렇게 시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뭐 공기를 조금 빼는 과정이니 거품 붕괴는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앞서 말씀드린 또 다른 변수는 기업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기업이익의 센티먼트, 포워드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시장금리. 네. 결국에는 시장금리는 좀 정권, 백악관의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언제 튈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연말 연초에는 많이 안 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제 생각에는 내년 3, 4월 정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사이클이 향후 한 6개월 정도 이후에는 멈춰질 거다라는 예상이 돌 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거의 조금 머지않아 멈출 것이다라는 예상이 돌 때, 네. 그때 이제 시장 금리가 꿈틀꿈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는 뭐 조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 조정 후에 다시 반등하는 되감기를 하는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산타랠리도 좀 기대 보임직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거품의 붕괴까지는 아니다. 역시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과 시장 금리를 주요 변수로 체크해 주셨고요. 산타랠리 그래도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